어느 날 상담실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은 무엇일까요? 만약 그 일을 찾게 된다면 저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스탠포드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에릭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입사 가능한 직장이 여러 개 정해져 있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체 무엇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는 걸까요? 부모님은 제게 꿈도 줬지만 현실은 냉혹하다는 사실을 자주 일깨워 주셨어요. 그런 이유로 안정된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시곤 했죠. 그래서 전공을 결정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 선택하기보다 안정된 직장을 우선 고려해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 생활 동안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막상 졸업을 앞두고서야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고해성사라도 하듯 그동안 마음에 담아둔 생각들을 쏟아낸 그에게 나는 한 가지 질문을 건넸습니다. 에릭, 자네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혹시 피곤한지도 모르고 몰입하는 무언가가 있는지가 궁금하네. 글쎄요, 어렸을 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긴 했어요. 미술 공부를 하고 싶긴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그림 공부를 고집하지 않은 걸로 봐선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게 지금이라도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거창한 계획부터 세우지 말고 화실에서 그림을 배우거나 미술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 같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에릭은 내키지 않아 있지만 곧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와 새삼 그림 그리기를 한다는 게 자신의 핵심 문제와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 반문하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에릭이 상담을 위해 나를 찾아올 때마다 그림 그리기와 관련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릭은 그림을 그리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느새 에릭은 원래의 전도 유망한 청년이 되어 어쩌면 진로를 바꾸게 될지 모르는 또 다른 새로운 꿈을 향해 작은 행동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내 프로젝트 과제의 연구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 후 나를 포함한 연구진들은 20년 넘게 에릭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대학 졸업 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뿐 아니라 이미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민의 늪에 빠져있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어떤 일이든 시도하지 않으며 망설이고 움츠린다는 데 있었습니다. 에릭과의 상담을 계기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한 채 망설이는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스탠포드대 평생 교육 과정에서 인생 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그들에게 공통적 생각과 행동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 정보를 수집하고 거창한 계획과 전략을 세웠습니다. 둘째, 그들은 큰 성공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동안 수만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발견했습니다. 목표를 세운 일이 너무 벅차 오히려 겁을 먹고 이루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확인해 버린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바쁘다거나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며 시작을 미룬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막상 도전해볼 기회가 왔을 때조차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며 오해해버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필자들은 이 책에서 최신 연구와 분석, 그리고 작은 행동으로 조금씩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전달할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성공이란 세심하게 잘 짜인 계획이 아니라 연관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행동하는 데에 주력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과감한 시도 속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와 기회를 찾아내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시작하며 우리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좀 더 열정적으로 바꿔줄 모든 관심을 쏟아부을 만한 직업을 원했습니다. 몇몇은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꿈꾸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화를 쓰거나 리더십에 관한 워크숍을 열거나 갤러리에 자신의 조각 작품을 전시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속박하는 행동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랬습니다. 틀에 박힌 생활이나 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나 좀 더 모험적이고 진취적 삶의 태도를 갈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을 원하는지 당장은 모르지만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해답을 발견할 방법에서 당신 문제의 해답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며 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오면 현재 불만족스러운 대상이나 상황에 사고를 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면, 이기적인 연인과 헤어지면, 좀 더 활기찬 도시로 이사하면 비로소 여유를 찾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나쁜 버릇을 고치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되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면, 삶의 목적을 찾으면 현재의 불행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즐거움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둡니다. 다음은 이런 삶의 태도, 아직은 때가 아닌 삶을 나열한 것들입니다. 이 중 익숙한 것은 없는지 찾아보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특별한 영감을 받으면,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면, 저축을 좀 더 하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생활이 좀 나아지면, 살을 좀 빼고 나면,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힘든 직장을 그만두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 이 프로젝트만 끝내면, 좀 더 넓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하면, 올해가 지나면, 워크숍을 몇 개 더 참석하고 나면, 지금보다 건강해지면, 좀 더 준비가 되면, 완벽하게 확신이 서면, 분명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고를 극복하면, 아직은 때가 아닌 이런 사고방식은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 막아버립니다. 삶의 부족한 부분만 보면서 무엇이든 차일피일 미루고 나쁜 습관과 쓸데없는 걱정을 반복합니다.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고 삶을 변화로 이끌 작은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행동의 변화 자체를 값비싼 것으로 변질시킵니다. 즐거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직은 아무것도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필자들은 삶을 변화시키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이 떠안은 문제 해결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즐길 만한 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호기심을 느끼던 일을 바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즐거운 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팍팍한 현재의 삶에 갇힌 기분이 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경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나 커리어가 불안정하고 애매하다고 느끼는가요? 그렇다면 즐기는 데에 시간을 더 투자하라는 말을 공감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혹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연구진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입니다. 물론 스트레스로 녹초가 된 상태라면 인생에서 즐길 거리를 찾고 싶은 기분조차 들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 전에 현재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하던 행동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설령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도 이내 다른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우리 인생 전체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해답은 단순합니다. 만약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즐거움을 만끽할 작은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증조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분을 거의 모릅니다. 가족들로부터 그분이 좀 괴짜라는 말을 들어왔을 뿐, 그나마 몇 번 배웠을 때 당신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그분이 당신의 귓볼에 대고 야하고 소리치며 장난치시던 일뿐입니다. 그러니 증조부의 유언장을 읽는 자리에 당신이 초대되었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합니다. 당신은 낯선 이들로 가득 찬 무거운 분위기의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내려가자 증조부가 꽤나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놀랍니다. 더군다나 그가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다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유언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증조부는 괴짜 발명가였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는 발명품은 즐거움 측정계라 불리는 손목에 차는 기계로 차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사는지, 호기심을 갖고 삶에 감사하는지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즐거움의 정도는 1에서 10등급으로 나눠 측정하는데 1은 시궁창에 빠진 것 같은 불쾌한 기분을, 10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의 행복을 가리킵니다. 유언의 조건은 즐거움 측정계를 늘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기계는 매일 당신이 느끼는 즐거움 지수를 변호사 사무실로 우선 전송합니다. 만약 1년 동안 지수가 7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증조부가 남긴 유산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7 이하로 떨어질 경우 유산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도전을 받아들여 즐거움 측정계를 차기로 결심했다고 합시다. 이제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단 하루도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느끼지 않은 채 허비해버리지 못할 테니까요. 도전 첫날,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 될까요?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즐기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열정에 부합되는 일은 하고 삶의 의욕을 저하시킬 만한 일은 피합니다. 단지 지금보다 행복해지기 바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즐기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을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고 싶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태도가 습관이 되어 일을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예상치 못한 기회 또한 10분 활용합니다. 코넬대 심리학 교수였던 앨리스 아이젠은 20여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사람은 사고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그중 한 연구는 의사들의 임상적 사고를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기 전에 사탕 한 봉지를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기분을 상승시키고자 연구진이 마련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자 긍정적 기분을 느낀 의사들은 각각의 진료 정보들을 좀 더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내렸던 오진 또한 고집한 확률이 더 낮았습니다. 아이젠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긍정적 기분을 느낀 협상가들이 복잡한 교섭에서 융통성 있는 해결책을 찾을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이젠의 단연간의 연구는 즐거운 사람들이 훨씬 더 유연하게 사고하며 복잡한 사고 과정에도 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30년간 하버드 경영대학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는 일터에서 행복을 느끼고 창의적 사고를 끌어내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녀의 연구 결과는 내재 동기가 그 열쇠임을 증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 자체를 기쁨과 만족의 원동력으로 삼은 태도였습니다. 높은 연봉이나 명예효과 같은 외재 동기에 의해 일하는 사람들은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아마빌레의 연구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실험을 살펴봅시다. 그녀는 72명의 작가들에게 눈, 스노우에 대한 짧은 시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72명을 세 조로 나누었습니다. 두 개 조는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한 설문지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첫 번째 조가 받은 설문지에는 작가를 직업으로 택한 이유를 7가지 항목으로 열거하고 그 순위를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단, 설문 항목들은 모두 외재 동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 소설 한 권만 내도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을 들어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의 설문 항목은 모두 내재 동기에 관한 것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과 같은 조항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는 설문지 작성 대신 단편소설을 읽도록 했습니다. 각각의 그룹이 주어진 과제를 마치자 72명 모두에게 웃음이라는 주제로 짧은 시를 작성하라는 추가 사항이 전달되었습니다. 작성을 마치고 창의성을 평가하자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눈에 대한 시는 72명 모두 창의성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문지 작성 후 쓴 웃음에 대한 시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내재 동기에 관한 설문을 작성한 조가 외재 동기에 몰두한 조의 시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글을 쓰는 사람도 단 몇 분 동안 외제 동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창의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건 명료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공을 위해 개인적인 즐거움을 희생시키면 창의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빌레의 또 다른 연구도 살펴봅시다. 아마빌레와 그녀의 동료들은 238명이 쓴 총 1만 2천 건의 일기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일기를 쓴 사람의 기분이 좋은 날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오를 확률이 50%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기분은 2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았다면 내일이나 모레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오늘 느낀 좋은 기분이 며칠 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샘솟게 만든 셈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채플힐 캠퍼스의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적인 기분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 범위를 넓히는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개인의 사고를 제한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발표했습니다. 한 연구에서 프레드릭스는 104명의 대학생들을 두 조로 나누어 각각 긍정적 혹은 부정적 혹은 중립적인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를 보게 했습니다. 영화 감상을 마치고 두 개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둘 중 좀 더 보편적인 이미지를 고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긍정적 기분을 느낀 학생들은 전체적인 느낌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반면 부정적 기분을 느낀 조의 학생들은 이미지의 디테일에 집착해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레드릭스는 이 연구를 비롯해 많은 실험으로 긍정적인 기분은 새롭고 다양한 사고와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기분은 시야가 좁은 생각과 행동에 그치게 한다는 걸 밝혀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기분이 좋다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도전적인 행동에 뛰어들기 쉽다는 것. 이런 행동은 개인적 자산을 축적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만듭니다. 물론 즐거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프레드릭슨의 통찰력은 필자들의 경험에도 녹아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삶을 연구하는 동안 필자들은 인생의 중요한 기회와 안목은 열정을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거듭 깨달았습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존은 미 중서부의 한 마을에서 자랐는데 어린 시절부터 온갖 스포츠를 즐기며 자랐습니다. 그중 테니스를 무척 좋아한 존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테니스 팀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서는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은 주로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테니스 코치인 월러 박사와 개인적인 친밀함을 주고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존이 2학년이 되자 전공을 선택하라는 학교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뒤 학교는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도 존은 결정을 미룬 채 편지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침내 학교는 존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교무처로 전공을 신청하지 않으면 영구 제적될 것임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존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전공 선택에 대해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존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월러 박사였습니다. 존은 금요일 오후 4시에 면담 약속을 잡고 월러 박사를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지금부터 1시간 안에 전공을 결정하지 않으면 영구 제적을 당하게 생겼어요. 제가 뭘 전공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자 월러 교수는 대뜸 당연히 심리학을 전공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월러 박사는 테니스 코치였을 뿐 아니라 심리학과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나누던 존이 전공 선택을 물어오자 자신이 속해 있는 심리학을 당연하게 제안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던지기 무섭게 좌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교무처로 달려가 마감 30분을 남겨두고 전공 신청란에 심리학이라 적어 제출했습니다. 현재 그는 인류대학의 유명 심리학 교수뿐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한 저자, 권위 있는 다수의 상을 휩쓴 학자가 되었습니다. 존은 전 세계를 누비는 인류 강연가입니다. 이런 업적들은 존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심리학자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테니스에 대한 열정이 가져온 우연의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삶을 즐기는 자체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영양 보충용 에너지 바인 클리프 바의 창시자 게리 에릭슨의 경우입니다. 1990년 에릭슨은 33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스키 장비, 산악도구, 트럼펫 따위가 어지럽게 널브러진 난방도 되지 않은 차고 안에서 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었으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뿐이었죠. 에릭슨은 대부분의 시간을 암벽을 오르는 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친구들과 산악 자전거를 타고 유럽 지역의 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산악 자전거 대회에도 참가했는데 당시 대부분의 선수들은 체력 보강을 위해 파워바를 주로 먹었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유일한 에너지바였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친구인 제이가 주말에 산악 자전거를 타러 가자 제안했습니다. 제이는 새로운 경로를 찾아내는 걸 좋아했는데 125마일쯤 되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했습니다. 새벽에 떠나서 리버모어 계곡 주변을 돌다 캘리포니아 송수로를 쭉 거쳐 해밀턴 산을 오르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출발하기 전 각자 6개의 파워바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120마일쯤 갔을 때 그곳이 전체 거리의 3분의 1 지점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릭슨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이미 5개의 파워바를 먹어 치운 상태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지막 파워바를 먹으려는 순간 역한 느낌이 입을 막았습니다. 맛과 식감이 좋지 않다 보니 참고 먹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남은 길을 주로 내리막이었고 편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넛 한 상자를 사서 정신없이 배를 채우던 순간 에릭슨의 뇌를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파워바보다 더 맛있는 에너지바를 만들면 되지 않겠어? 너무 맛있어서 6개를 다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바 말이야. 당시 에릭슨의 어머니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지역에 위치한 조그마한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어머니 레시피에 따라 군것질거리를 만드는 가게였죠. 에릭슨은 그곳에서 에너지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귤이, 말린 과일, 천연 감미료 등을 사용하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도 없이 실패한 반죽을 내다 버리고 주걱을 부러뜨렸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키친에이드 믹서 모터를 모두 태워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이 지나자 드디어 원하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진 영양 만점의 에너지바를 만든 것입니다. 거기다 맛과 식감은 일반 쿠키와 다름없었습니다. 에릭슨은 대회 때마다 자신이 만든 에너지바를 친구들과 다른 선수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1992년 에릭슨은 클리프바를 정식 상품으로 등록했습니다. 그의 클리프바는 처음부터 대박이었습니다. 첫 해에만 70만 달러 이상을 팔아치웠고 그 후 1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규모가 커져 3년째 되는 해에는 100만 5천 달러의 판매고를 달성했습니다.
목표를 높여서라는 자신의 책에서 그는 성공에서 우연히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친구 제이의 도전적인 제안이 아니었다면 클리프 바를 만들 생각조차 못했을 거라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기회는 개척되지 않은 길을 다니기 좋아했던 그 즐거움을 누린 데서 나왔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클리프 바에 대한 아이디어가 바로 그 완벽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빵집 주인의 아들이었고 산악 자전거를 타며 에너지바를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던 셈이었죠. 하지만 즐거움을 주는 산악 자전거를 그만뒀더라면 어땠을까요? 더 좋은 학벌과 직업을 갖기 위해 개인의 즐거움을 누리는 건 사치라 생각했다면 말입니다. 분명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우연으로 가장된 기회는 영영 그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